지금 유럽해양공학 강단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500년간 전 세계 조선 교과서 첫 페이지에 박혀있던 절대 법칙. 선박은 반드시 도크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 법칙을 평생 가르쳐온 교수가 단 한 나라 때문에 자신의 강의를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500년 동안 어떤 나라도 못 깬 법칙을 누가 깼다는 건가요? 교수는 대답 대신 화면에 한 문장만 띄웁니다. 수만 톤의 강철을 맨 땅에서 만들어 바다로 밀어넣은 나라.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인류가 절대 불가능이라 못 박은 물리 법칙을 해낸 걸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닐스 베르겐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해양공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유럽 최대 성급협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다 위의 구조물, 그러니까 선박의 탄생과 죽음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매 학기 첫 수업마다 반드시 칠판에 적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도크 안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게 아니었어요. 1495년부터 인류가 500년 넘게 한 번도 깨뜨리지 못한 조선공학의 절대 법칙이었습니다. 이 법칙이 왜 절대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좀 돌려야 해요. 1495년 겨울,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7세가 포츠머스 해안가의 땅을 깊이 파도록 명령합니다. 단순한 토목공사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목적형 드라이도크, 건선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원리 자체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해안가의 거대한 콘크리트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배를 조립한 다음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채우면 배가 부력을 받아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 상태로 바다에 내보내면 되니까요. 헨리 7세의 이 발명품은 이후 산업혁명기의 영국 대형 조선소들을 거쳐 19세기 말 급속도로 해군력을 키우던 일본, 20세기 미국의 방위산업 시설들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조선업계의 절대 헌법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이유는 명쾌합니다. 배라는 건 본질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가 물 위에 있을 때는 선체 바닥 전체에 부력이 골고루 작용한다고요. 수만 톤의 강철이라도 물이라는 부드러운 쿠션이 그 무게를 균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딱딱한 맨 땅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보라고요. 선체를 골고루 받쳐주던 지지력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수만 톤에 달하는 무자비한 강철의 하중이 지면과 닿아 있는 몇 개의 좁은 지점에 무섭도록 쏠리게 되죠. 결과는 참혹합니다. 가장 얇고 약한 부분부터 비틀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선체가 기괴한 금소금을 내면서 뒤틀리다가 결국 허리가 꺾여서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빈 알루미늄 캔을 손가락 끝으로 꾹 누르면 맥없이 찌그러지잖아요. 수만 톤짜리 최첨단 선박도 중력 앞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가 바닷물에 한 번 닿아보지도 못하고 거대한 고철 더미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로이드 성급이 선박 검사 기준을 확립한 이래로 전 세계 모든 조선공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절대 조항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도크 안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건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에요. 공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에 가까운 명제였습니다. 1495년부터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상의 그 어떤 강대국도 어떤 천재, 엔지니어도 이 원칙을 깰 엄두를 내지 못했죠. 도크는 곧 그 나라 조선업의 심장이자 생산 능력의 상한선이었습니다. 도크가 10개면 동시에 딱 10척의 배만 지을 수 있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철벽 같은 한계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30년 가까이 가르쳐왔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양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법칙을 첫 학기에 배우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반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해 새 학기 첫 강의에서 여느 때처럼 이 법칙을 칠판에 적고 있을 때였습니다. 적으면서 문득 손이 멈췄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수백 번은 적었을 그 문장 앞에서 갑자기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깨버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칠판에서 손을 떼고 300명의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여느 때처럼 노트를 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문명의 발전은 결국 지리적 조건과 자원의 운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따라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강의실 천장에 부딪혀 내려오는 동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이 곧 어떤 표정으로 바뀔지를요. 저는 강의 화면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법칙, 500년 동안 이걸 깨뜨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미국도 못했고 독일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단 하나 이 법칙을 정면으로 부숴버린 나라가 있다고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어요. 어디냐고 묻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냐, 독일이냐, 일본이냐 하는 추측들이 학생들 표정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의 화면에 딱 한 문장만 띄웠죠. 수만 톤의 강철을 맨 땅에서 만들어 바다로 밀어넣은 나라. 강의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깨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조사한 뒤로 저는 제 인생의 중심이었던 이 법칙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고요. 30년 가까이 가르쳐온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스스로 찢어야 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느냐고요.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그 나라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얼굴을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바로 그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강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강의실 분위기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전부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 제가 던져놓고 간 그 한 문장, 수만 톤의 강철을 맨 땅에서 만들어 바다로 밀어넣은 나라. 이 문장이 일주일 내내 학생들의 머리를 긁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디냐는 질문이 시선으로 쏟아지는 게 느껴졌죠.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강의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위성에서 찍은 거대한 조선소 전경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한가운데 도크가 아닌 평평한 맨 땅 위에 수만 톤짜리 선박 한 척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5글자와 그 아래 울산이라는 지명이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한국이라며 되뇌는 소리가 들렸고 뒷줄에서는 아시아 조선소가 대체 뭘 했다는 거냐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반응이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기에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과 당혹감이 강의실 전체에 충분히 스며들기를 기다렸죠.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이름에 반신반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럽해양공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조선업이란 기껏해야 컨테이너선을 많이 찍어내는 아시아의 제조 강국 정도의 이미지였을 테니까요. 500년 동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깨뜨리지 못한 물리법칙을 부순 나라가 한국이라니 그 괴리감이 학생들의 얼굴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왜 불가능한 일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선업 상황부터 짚어야 했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주 물량으로 이미 모든 도크가 터지기 직전까지 차 있었어요. 도크 10개가 있으면 10척밖에 못 짓는 그 절대적인 한계에 정확히 부딪혀버린 겁니다. 도크 하나를 새로 건설하려면 갯벌과 바위를 깎아내야 하고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최소 수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새 도크를 파자니 돈과 시간이 부족하고 기다리자니 전 세계 선주들이 기다려줄 리가 없었죠. 여기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한 건 단순한 생산 능력 부족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물리적 공간의 절대 한계라는 문제였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배를 지을 물리적 공간이 없으면 기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500년 동안 인류의 조선업은 이 공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도크의 숫자가 곧 생산의 천장이었고 그 천장을 깨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 세계 공학계의 합의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수만 톤짜리 선박을 도크가 아닌 평평한 지면 위에 올려놓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3차원 구조 해석 모델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선체가 서서히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톤의 하중이 지면과 닿는 몇 개의 좁은 지점에 집중되면서 가장 얇은 부분부터 응력이 붉게 물들어가는 게 보였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붉은색이 점점 짙어지더니 결국 선체 중앙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어요. 기괴한 금소금의 파형이 화면 한쪽에 출력되었고 그 직후 거대한 선체가 허리 부분에서 꺾이며 두 동강이 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선박이 바다에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고철 더미로 변해버리는 참혹한 결과였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500년 동안 전 세계가 도크 건조를 절대 법칙으로 지켜온 이유라고요. 이건 전통 같은 게 아니라 물리학이라고요. 중력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수만 톤의 강철은 맨 땅 위에서 자기 자신의 무게를 절대 버틸 수 없다고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평생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보여줘야 할 화면은 방금 그 시뮬레이션의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실제 현장 사진이었어요. 도크가 아닌 광활한 맨 땅 위에 수만 톤짜리 선박이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동강이 나지도 않았고 비틀리지도 않았고 균열 한 줄 없이 완벽한 자세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방금 전 시뮬레이션에서는 무참하게 부서져 내리던 바로 그 상황, 수만 톤의 강철이 맨 땅 위에 놓인 바로 그 상황에서 입에는 흠집 하나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화면을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선체가 두동강 나는 시뮬레이션, 오른쪽은 멀쩡하게 서 있는 실제 선박 사진.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물리학의 당연한 결론에 동의하던 얼굴들이 혼란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사진으로 찍혀 있으니까요. 어떤 학생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이게 말이 되느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본 시뮬레이션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수만 톤의 강철을 맨 땅에 올리면 두동강이 나는 건 물리학적으로 맞는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해냈다고요. 물리학이 틀린 게 아니라 한국이 물리학의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 거라고요. 강의실에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침묵이었거든요. 믿기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세계관이 흔들리는 그 순간의 침묵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끝나면 학생들은 질문을 쏟아낼 거라는 걸요. 어떻게 했느냐고, 대체 무슨 기술로 중력의 법칙을 거슬렀느냐고요.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에서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대체 무슨 기술로 중력을 거슬렀느냐고요? 그 조급한 눈빛들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해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미친 짓을 하려면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조선업에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이 몰아쳤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한국으로 몰려들었어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칼 같은 납기 준수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수주 잔량이 3년치를 훌쩍 넘기면서 조선소 도크마다 건조 중인 배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일본을 가볍게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다지던 그야말로 찬란한 황금기였죠. 하지만 이 눈부신 축제의 뒤편에서는 턱 밑까지 차오른 숨막히는 위기감이 한국 조선업의 경영진과 기술진들을 매일 밤 잠 못 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넘쳐나는 주문을 다 소화하기엔 배를 지을 도크가 턱없이 모자랐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도크는 배를 짓는 유일한 공간이라고요. 도크가 10개면 열척이 1개이고 그 1개는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 도크 하나를 새로 지으려면 갯벌이랑 바위를 전부 깎아내야 하고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과 최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선주들이 몇 년씩 얌전히 기다려줄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눈앞에 쏟아지는 수십조 원 단위의 주문을 소화하기에 도크 건조라는 전통 공법은 너무나도 느리고 치명적인 병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국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조선 패권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의 도크가 꽉 차서 제때 만들어줄 수 없을 거라며 한국으로 오려던 유럽 선주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견제 작전을 펼쳤어요. 저도 당시 유럽 성급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본 영업팀들이 국제회사 전시회장을 활보하며 한국은 납기를 못 지킬 거라고 귓속말을 흘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일본보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무기 삼아 자기네
긴 해안선을 따라 수십 개의 도크를 무식할 정도로 파재끼며 무서운 속도로 한국의 턱 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당시 위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년 전에는 갯벌이었던 해안선이 12개월 만에 거대한 콘크리트 도크로 변해 있는 모습을요. 중국의 추격 속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납기를 못 맞춰서 한 번이라도 신뢰를 잃는 순간 전 세계 수주 물량은 고스란히 일본과 중국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절체절명의 스피드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라도 당장 도크를 더 파야 한다는 초조한 주장들이 현대중공업 내부 회의실을 꽉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숨막히는 난상 토론이 이어지던 중에 누군가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질문 하나를 툭 던졌어요. 도크가 부족하면 그냥 웅덩이 파지 말고 맨 땅에서 만들면 안 되느냐고요. 순간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코대 높은 서구 엘리트 공학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당장 교과서를 집어던지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비웃었을 질문이었죠. 저도 솔직히 당시 이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500년 동안 전 세계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둔 그 육상 건조를 하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수만 톤의 강철이 땅의 압력을 못 이기고 찌그러질 거라는 공학적 상식, 만약 실패했을 때 물어내야 할 수천억 원의 위약금, 이 모든 리스크가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피 속에는 뭔가 남다른 것이 흐르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1970년대에 조선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한 한국인 사업가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 딱 한 장을 들고 영국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를요. 그 사람은 그 그림 한 장으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왔고 허허벌판 모래사장 위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지어 올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어떤 학생은 장난이냐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학생은 진짜냐며 옆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실화라고요. 정주영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이며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출발점이라고요. 이봐 해봤어라는 그 유명한 철학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00년대 기술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겁니다. 도크가 없다고 주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크라는 500년 묵은 한계 자체를 쿨하게 부숴버리기로 결단한 거죠. 전 세계 조선업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그 벽 너머에서 한국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술적 반격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고요. 이건 500년간 인류가 쌓아올린 공학적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고요. 성공하면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고 실패하면 수천억 원짜리 고철 더미와 함께 한국 조선업 전체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방통행 도박이었다고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이제부터 보여줄 것들이 이 학생들의 세계관을 진짜로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자, 맨 땅에서 배를 짓겠다고 호기롭게 큰 소리는 쳤지만 현실은 아주 냉혹한 물리학의 벽이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첫 번째 지옥불은 바로 하중 분산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왜 그토록 치명적이었는지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칠판에 손으로 직접 선체 단면을 그리기 시작했죠. 배라는 건 속이 꽉 찬 쇠덩어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철판을 이어붙여서 만든 속이 텅 빈 구조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빈캔이랑 똑같은 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물이라는 부드러운 쿠션이 이 거대한 캔 바닥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죠. 수만 톤이라는 살인적인 무게가 물의 부력 덕분에 선체 어느 한 곳에도 쏠리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지면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이 해주던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까요. 수만 톤의 무게가 땅과 닿는 몇 안 되는 좁은 지점에 무자비하게 쏠리게 되죠. 결국 가장 얇고 약한 부분부터 비틀리기 시작하고 기괴한 쇠소리를 내면서 뒤틀리다가 허리가 꺾여서 두동강이 나버리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서구의 네로라 하는 조선공학자들이 한국의 계획을 듣고 미친 짓이라며 콧방귀를 꼈던 이유가 바로 이 완고한 중력의 법칙 때문이었다고요. 솔직히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이 거대한 중력의 저주를 풀기 위해 진짜 미친 듯이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해법을 도면 위에 그려냈어요. 선체 바닥 전체에 수백 개의 지지대와 최첨단 유압잭을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깔아버린 겁니다. 저는 화면에 기술 도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배의 무게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려고 하는 찰나의 유압 시스템이 이걸 0.1초 단위로 실시간 감시한다고요. 어느 지점에 압력이 집중되면 그 즉시 주변 유압잭들이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해서 선체 전체 면적의 하중을 고르게 퍼뜨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학생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늘 하나로 풍선을 찌르면 바로 터지지만 수백 개의 바늘 위에 풍선을 올려두면 안 터진다고요. 압력이 넓은 면적에 분산되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원리를 무려 수만 톤짜리 초대형 선박 스케일로 오차 하나 없이 구현해낸 거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0.1초 단위 실시간 제어를 수만 톤 스케일에서 해냈다는 게 진짜냐며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라고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하중 불균형 문제를 압도적인 데이터 계산과 정밀 기계 공학으로 정면 돌파한 거라고요. 저는 화면을 바꾸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것으로 5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육상 건조의 첫 번째 문이 열린 거라고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소화하고 있는 듯 했어요. 500년 동안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둔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흥분하기엔 아직 이르다고요. 첫 번째 문은 열었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배를 땅 위에서 멀쩡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치더라도 아파트 수십 채 무게의 그 강철 덩어리를 도대체 무슨 수로 바닥까지 끌고 갈 거냐는 문제가 남아있었으니까요. 물을 채워서 배를 띄울 도크도 없는데 말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다시 긴장으로 물들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배를 땅에서 멀쩡하게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육상 빌딩보다 거대한 쇠덩어리를 도대체 무슨 수로 바닥까지 끌고 갈 거냐는 문제가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을 채워서 배를 띄울 거대한 콘크리트 수조, 그러니까 도크 자체가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한 학생이 바퀴를 달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어떤 강철 바퀴도 수만 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다고요. 다른 학생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지구상에 수만 톤을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강의실에 무력감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맨 땅에 거대한 활주로 스키드레일을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프라이팬 코팅제로 흔히 아는 특수 소재 테플론과 윤활제를 아낌없이 발랐어요. 마찰 계수를 극한으로 떨어뜨려서 수만 톤의 배가 서 있는 바닥 전체를 거대한 얼음판처럼 미끄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겨울에 얼음 위에서 무거운 짐도 살짝만 밀면 스르륵 미끄러지잖아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인공적으로 그 상태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다만 그 위에 올라간 게 사람이 아니라 수만 톤짜리 선박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수백 개의 대형 유압 추진 장치가 선체 밑에 딱 달라붙어서 일제히 힘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시 현장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거대한 강철 산맥이 굉음도 진동도 하나 없이 마치 유령처럼 스르륵 지면 위를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1분에 1m 남짓 나아가는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그건 인류가 육지에서 중력을 거스르며 가장 거대한 물체를 밀어낸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수만 톤짜리 강철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미끄러지는 장면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비교 데이터를 던졌습니다. 1768년 러시아 제국이 1600톤짜리 바위를 옮기는데 9개월이 걸렸고 수백 명의 인부가 피를 토하며 밧줄을 당겼다고요. 전 세계가 그걸 인류 토목 역사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수십 배 무거운 수만 톤짜리 강철 구조물을 단 몇 시간 만에 옮겼다고요. 인부가 아니라 정밀 유압 시스템으로요. 강의실에 탄식 같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반응이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정확히 똑같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직 박수를 칠 때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눈부신 과정이 단 1초 만에 핏빛 재앙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순간이 마지막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학생들의 얼굴에 다시 긴장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로드아웃. 이 단어를 처음 말했을 때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강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정이야말로 전체 과정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의 계곡이었거든요. 로드아웃이란 육지에서 밀려나온 선박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반잠수식 바지선 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말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육지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바다에 둥둥 떠있는 바지선은 배가 1m씩 밀려 올라탈 때마다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파도와 조류의 영향까지 받으면서요. 이때 만약 육지와 바지선 사이에 단 몇 센티미터라도 단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배의 앞부분은 바지선에, 뒷부분은 육지에 걸친 상태에서 허리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 즉시 선체는 자기 자신의 무자비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두동강이 나버리는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선박이 바닷물 한번 제대로 만져보기도 전에 거대한 고철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죠. 저는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물었습니다. 수십 미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아니면 수미터라고요. 학생들이 추측을 내놓았지만 저는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몇 밀리미터라고요. 강의실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수만 톤짜리 구조물을 옮기면서 허용되는 오차가 고작 몇 밀리미터라는 사실은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한번 삐끗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 한 번의 도박이었던 겁니다. 이 숨막히는 벼랑 끝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세계 공학사를 새로 써버립니다. 저는 화면에 기술 도면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육지와 바지선의 높이를 오차율 제로로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실시간 바지선 운동 계측 및 밸런싱 시스템이라는 괴물 같은 제어 기술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원리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배가 바지선 위로 1cm 밀려 올라가는 그 순간 센서가 무게 변화를 즉각적으로 읽어냅니다. 무게가 늘어나는 딱 그만큼 바지선 반대편 탱크에 들어있던 평형수를 초강력 펌프가 바다로 뿜어내요. 반대로 배가 덜 올라왔을 때는 즉각 바닷물을 채워 넣어서 수평을 맞추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반응 지연 시간이 0.01초라고요. 토목공학, 기계공학, 유체역학, 그리고 실시간 제어공학이 단 하나의 공정 안에 완벽하게 집약된 결과물이라고요.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필기하던 펜을 내려놓고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제가 이 기술을 처음 분석했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 눈앞에서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 공학자가 느끼는 건 경탄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에 가깝다고요. 자기가 평생 믿어온 세계의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2004년 10월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완성됩니다. 수만 톤의 강철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육지를 미끄러져 바지선 위에 완벽하게 안착한 순간 500년 동안 서구 공학계가 지배해온 절대 법칙이 대한민국 울산 바다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학생들이 드디어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인류 최초의 육상 건조 성공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의 승리에 감탄하는 분위기가 강의실을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한국이 정말 무서운 건 한번 해내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해낸 것을 끝없이 진화시킨다는 점이라고요. 처음 육상 건조를 성공했을 때 공사 기간은 85일이었습니다. 85일이면 꽤 긴 시간처럼 들리죠. 하지만 한국 특유의 맹렬한 공정혁신이 시작되면서 불과 2년 만에 이 기간이 55일로 줄어들었어요. 무려 35%가 단축된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를 짚어줬습니다. 도크 없이 맨 땅에서 지었는데 가장 최적화된 도크 안에서 짓는 것과 똑같은 속도를 내버렸다고요. 도크 없이, 하지만 도크보다 완벽하고 더 빠르게.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를 느끼겠느냐고요. 이 압도적인 생산성과 효율성 앞에 전 세계 선주들은 환호했습니다. 수주 물량은 말 그대로 폭포처럼 쏟아졌고 한국은 그 쏟아지는 물량을 육상 건조장이라는 무한한 도화지 위에서 마음껏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공간의 한계라는 걸 기술로 박살내버린 한국 앞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도크 빈자리 나기만을 기다리던 일본과 유럽의 조선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2020년 1월에 일어난 일을 보여줬어요. 길이 197m, 폭 46.4m, 무게 39,000톤에 달하는 초대형 LNG 운반선 모듈을 육상에서 만들어 통째로 바다로 옮기는 데 성공한 겁니다. 저는 39,000톤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말했어요. 학생들이 이 숫자의 스케일을 체감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당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와 있던 기존 육상 중량물 이동 기록이 고작 14,000톤 남짓이었다고요. 한국은 남의 기록을 살짝 깬 게 아니라 무려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은 거라고요. 전 세계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초격차 신기록을 대한민국에서 써내렸다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 같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하나만 더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서 해안가를 파헤치고 수십 개의 도크를 짓고 있죠. 14억 인구를 동원한 무식한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건 본질적으로 1495년 영국 국왕 헨리 7세가 했던 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구덩이를 더 많이 파서 덩치를 키우는 1차 원적 전략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거라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 한 건 단순히 배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아예 공간이라는 제약 자체를 지워버리고 물리학의 한계를 해체해버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혁신을 해낸 거라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2024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다시 한번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요. 학생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놀라움을 넘어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왜 한국이 계속 1위인지를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학기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첫 수업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첫 시간에 한국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300명의 학생들이 이제는 제가 화면을 켜기도 전에 자세를 고쳐 앉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에게는 이번 학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선명한 증거였죠. 저는 화면을 켜지 않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없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제가 칠판에 적었던 문장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도크 안에서 건조해야 한다. 500년 동안 전 세계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절대 법칙을요.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문장을 진리라고 믿었다고요. 500년의 역사와 물리학의 법칙이 뒷받침하는 반박 불가능한 명제라고 확신했다고요. 여러분도 그때 전부 동의했다고요. 어떤 학생은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제조 강국 정도로 치부했고 어떤 학생은 산지 국가가 대체 뭘 했겠느냐며 웃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목격했느냐고요. 도크가 부족하다는 벼랑 끝 위기 앞에서 한국은 도크를 더 파는 대신 도크라는 개념 자체를 부숴버렸다고요. 수백 개의 유압잭으로 중력의 저주를 풀었고 테플론 얼음판 위에서 수만 톤의 강철을 유령처럼 미끄러뜨렸고 0.01초의 정밀함으로 죽음의 계곡을 건넜다고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요. 85일을 55일로 줄이고 39,000톤을 맨 땅에서 옮겨서 기네스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고 2024년에는 136억 달러 수주로 세계 1위를 다시 가져갔다고요. 이 모든 걸 500년간 불가능이라고 불리던 방법으로 해냈다고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한국은 그냥 산이 많은 작은 나라 아니냐며 웃었던 바로 그 학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그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자기가 틀렸다고요. 교수님 교과서 첫 페이지를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주변 학생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동의의 웃음이었죠.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한국의 기술을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건 유압잭의 정밀함도 테플론의 마찰 계수도 아니었다고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고방식이었다고요. 없으면 만들고 막히면 뚫어버린다는 이 지독한 철학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라고요. 도크가 부족하다는 벼랑 끝 위기, 단 한 번이라도 납기를 놓치면 경쟁국의 모든 걸 뺏길 수 있다는 뼈저린 절박함, 그리고 숨막히는 회의실에서 누군가 툭 던졌던 왜 안 됩니까라는 한마디.
그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절박함이 500년의 장벽에 금을 내고 마침내 세계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린 혁명을 완성해냈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칠판을 돌아봤습니다. 첫 수업에 적어둔 그 문장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선박은 반드시 도크 안에서 건조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 위에 천천히 한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한계를 만나면 한계의 정의를 바꾼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구의 잘난 엘리트들이 그건 안 된다며 고개를 젓고 포기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칼바람 부는 맨 땅 위에서 묵묵히 밤을 새우며 세계 최초의 역사를 용접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한계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고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앞줄에서 한 학생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퍼져나가더니 순식간에 300명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교과서는 틀렸다고요.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를 부순 건 무모함이 아니라 절박함이었고 절박함을 기술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후로 강의 첫 페이지를 바꾸겠다고요. 그리고 새 교과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겠다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한계를 만나면 우회하지 않는다. 한계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